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개사법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뵌 분도 있고요. 안 뵌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이름을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고요. 어제는 수업을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월요일 날은 수업을 했죠. 31일 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강의 전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은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모두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은 세 과목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데 공부는 일단 4과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과 세법이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공시세법은 별도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과목은 하나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데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험 자체는 이 두 과목, 우리 과목과 부동산 공법은 이제 2차 1교시로 해가지고 2차 과목 중에 1교시 해가지고 논술업으로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100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시세법은 이제 50분 동안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게 2차 2교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2차 첫 과목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좀 길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테마가 법령과 실무로 우리는 일단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그럼 이 법령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개의 법을 테두리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테두리로 우리 법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는 말 그대로 다른 과목과 연계돼서 이제 그 실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은이 출제 40문제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40문제, 부동산 공법도 40문제, 공시세법을 합쳐서 40문제입니다. 공시법 몇 문제래요? 우리 들으신 분이 있으시죠? 공시법 24문제. 그래서 공시법은 두 개의 법을 테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고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적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법을 테두리로 하고 있고 세법은 이제 세법 관련 사항으로 이제 지방세법과 이제 국세 그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이제 세법을 하고 있어요. 세법이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법이란 법은 없죠. 세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공부하는 거고 공시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공시 관련 법률 이걸 엮어서 같이 공시법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란 법도 없죠. 부동산 공법 우리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몇 개의 법률을 테두리로 하고 있어요? 5개, 6개? 6개. 전에는 9개였죠, 이게. 9개 법률을 갖고 공법을 공부했는데 이제 빼버리고 일단은 6개 법률을 테두리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관련 법을 해갖고 공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해갖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은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법령과 실무 비중을 보면 지금 법령에서는 70%, 실무에서는 약 30%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 쪽에서 70%, 실무 쪽에서 30%인데 그럼 문제로 환산하면 법령은 28문제고 실무는 12문제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을 개항을 봤을 때 그 법령 쪽에서 28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령 쪽은 30개에서 약 33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7개에서 약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실무 비중이 이렇게 낮아져 있거든요. 전에는 6대 4였어요. 법령 쪽이 60%, 실무가 40% 이런 출제했는데 현재는 7대 3으로 되고 있고 보통 법령이 이제 30문제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법령 쪽에서 약 33개 정도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서도. 작년이 29회죠. 올해가 30회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30회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 쪽을 많이 내는 게 좋다고요? 법령 쪽을 많이 내는 게 좋다고요? 실무 쪽을 많이 내는 게 좋다. 지난달에 우리 봤던 것 같은데. 실무는 법이란 테두리가 없죠. 없다 보니까 공법적인 내용이나 세법적인 내용을 내도 우리는 실무예요. 민법의 내용을 내도 우리는 실무입니다. 그러면 실무를 어렵게 내잖아요. 여기를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 다 탈락이에요. 못 맞춥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 뭐 시사적인 문제를 냈다. 그래도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령의 비중을 우리는 높이는 게 시험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이건 법이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길 벗어나게 되면은 이건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법령 비중이 현재 높아져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 과목은 이제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정도 7대 3 정도로 출제했나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년간의 과정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됐죠. 그래서 11월, 12월을 들으신 분이 있고요. 이제 1월 달 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홀수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달 코스로 이 책을 한 번씩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론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는 6월 달까지 공부할 거예요. 6월 달까지. 그래서 이제 6월 이후 7월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는 이 기본서를 가지고 2달 코스로 계속 순환 코스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기억력이 오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2달씩 이렇게 순환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복 숙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럼 이제 제 과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제가 올해 수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수업 속도를 좀 낮추자. 천천히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수업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분량 때문에 하다 보면은 스피드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한 2번 정도 돌면요. 익숙해지십니다. 익숙해지시고 그 다른 과목들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과목은 그렇다고 그래요. 복습을 하시려고 물론 하시는 분도 거의 없지만 하시려고 했을 때 이거 영상 돌리는 속도 있죠. 안 봐서 몰라요? 1배속, 1.2배속, 1.4배속, 1.6배속, 1.8배속, 2배속 막 그러잖아요. 속도를 빨리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철저히 하신 분들은 뭐 2배속까지도 들어요. 근데 저는 기본 속도 자체가 한 1.6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릴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나오는 학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낮추는데 제가 기존에 나갔던 학원들은 엄청 빠르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발음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고 조금 지나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만약에 빠르면은 제가 속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칠판에 제가 많이 적고 있거든요. 적고 있는데 이걸 받아 적을 필요는 절대 없어요. 받아 적을 별자 없고 그냥 들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 따라오세요. 그냥 들으시고 따라오시고 받아 적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요약집이 전 과목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약집 이제 집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요약집이 아마 빠르면 한 4월 달 이 정도 나올 거고 암기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험은 암기해서 이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초나 말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암기표를 미리 나눠드리고 이제 익숙해지셔라 하고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암기 사항들은 우리 과목 암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법 같은 경우는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중요 암기 사항들을 거의 암기를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암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닥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다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이걸 막 열심히 받아 적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휙휙 지나갑니다. 워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과목 질문. 없죠? 예,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재가 1장이 지금 총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장 29조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역시 위해서 그 우리 과목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더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책은 제 책이고요. 제가 썼고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책을 요 책을 읽어보시면 수업 내용과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의 방향이라든가 순서, 속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년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제가 쓴 책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이제 제가 이제 썼고 아마 문제집도 아마 제 문제집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기는 편할 겁니다. 보시기는. 자, 그럼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29페이지 시험 시행 기관 법제 4조가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4조 자격시험 1항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다음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주재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다음 3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의 원칙적인 시험 주관처가 어디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법 4조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시도지사가 누구고 시군구청장이 누군지 공부를 하는데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이 문제죠.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시는 하나가 있죠. 광역시는 몇 개 있어요? 6개요, 5개요? 6개. 그래서 그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시가 6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시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토탈 17개 시도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17개 시도가 있고,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제 시험시행기관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바로 국토부 장관이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시험을 위탁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 시행처 산업인력공단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법이 위탁 시행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이 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준정부기관이죠. 그래서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 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 여기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협회로 넘어가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가 40만이 넘었나요? 넘었대요? 안 넘었대요?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들 넘었대요? 안 넘었대요?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5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합격자가. 그래서 어쨌든 요 합격자가 지금 많아져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시험을 가져가고 상대평가를 하자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가져가고 있죠. 일로 넘어가면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데요. 1회 시험서부터 11회까지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건교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어요. 12회에서부터 15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아시는데 15회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0.5%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0.5% 이제 응시원서 낸 자 중에.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결국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갖고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15회 추가서부터 18회 때까지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다시 19회 때부터 현재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궤도에 오른 게 언제였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본궤도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000년 시험 11회 때부터 이제 매년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에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시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이 굉장히 정교해졌죠.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에는 원칙이 시도의사고 예외적 시험 시행의 국장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데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지닌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 받으셔야 되죠.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바로 시도의사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잖아요. 주민등록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줘요. 이거를 시험은 어디 가서 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시험 보기 싫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시험 보셔도 되는데 자격증 교부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천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격증을 인천시장에 받았잖아요. 그럼 중기업도 어디 가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내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할 일이 생겼다. 그럼 내 자격 취소나 정지권은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제 2조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심심하니까 한번 밑줄 한번 긋어볼까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럼 이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필수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임의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임의기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근데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둘 수 있다다. 그럼 여기서 심의 의결사항이 뭐냐면 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정합니다.
다음 2항 내려갑니다. 공인인계사 정책 시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다음 3항 제1항에 따라 공인인계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호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이제 공인인계사정책심의위원회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공인인계사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법조문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사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이제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기관이다. 필수기관이 아니에요. 전에 이거 둔다로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책심의는 사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둘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언제 바꿨느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요. 그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 이제 설치가 있는 이 위원회 제도를 거의 다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임의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냐면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보수 변경이라든가 또는 시험, 중개업 육성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주로 이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참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하냐면요. 위원장을 현재 그저 국토부는 제1차관이 있고 제2차관이 있거든요.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임기는 일단 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요건 출제가 좀 잦은 부분이에요. 비교적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합니다. 자, 넘기죠. 자, 그러면 넘기고요. 그 공인인계사 자격시험 33쪽에 응시결격이 나오죠. 그래서 응시결격을 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험에 대해서 일단은 누가 응시 자격이 없느냐 이 문제인데 응시 자격이 없는 자를 응시결격자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을 지금 현재 못 보는 사람은 2명뿐이에요. 먼저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격취소사유가 자격증을 대여하다가 빌려줬잖아요. 빌려줬다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한 자는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해요. 이 자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렸죠. 그러면 시험 부정행위자인데 시험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응시 결격자는 이 2명뿐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해버리면 몇 년 응시를 못해요? 1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렸다. 그럼 취소하면 이때는 2년을 못 봅니다. 2년.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컨닝하다 걸렸대요. 그럼 이건 우리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걸려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걸렸다. 이건 우리 부정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다 걸리게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 응시 자체를 못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2명이 바로 응시결격자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 19세 미만이죠. 그래서 19세 미만자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응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네요. 전과자예요.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과 사실이 있던 또는 미성년자이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성별, 학력, 국적, 연령 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응시결격자 이 2명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역시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34쪽이에요.
시험의 시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공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회 대비하는 거라고요? 30회. 30회를 대비해요. 그럼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도에 있었어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이게 1회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30회 시험인데 30회 시험은 2019년도죠. 올해 시험일자 나왔나요? 10월 26일 날. 11.6 익숙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죠. 그래서 올해 10월 26일 날 일단 시험을 볼 걸로 예고가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얻는 계산에도 34년이에요. 근데 시험이 몇 회라고요? 30회. 그럼 매년 치른 것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어요. 7회, 8회, 9회. 이때는 2년에 한 번 치렀죠.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 치렀고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현재는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연히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시험을 2번 치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요 15회 시험과 15회 추가 시험이 같은 해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그때 이제 그 15회와 15회 추가 시험이 같이 있었죠.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회 추가는 제 기억에 2004년 15회 시험은 2004년도 11월 14일인가 봤어요. 11월 14일인가 봤었고 15회 추가 시험이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 22일 날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16회 시험이 그해 10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이 몇 월 달에 있었어요? 원래 시험이 9월에 있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15회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15회 때도 2004년도 시험이었으니까 9월 달에 시험이 있었죠. 9월 달에 시험이 있었고 학원들이 지금 오프라인 학원들이 일제히 9월 달에 시험을 딱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일제히 시험을 쫙 보고 10월 달 한 달을 쉬죠. 5니 쉬고 11월 달 출발을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월 말에 시험을 보죠. 10월 말에 시험을 보고 11월 달 바로 강의가 다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시험 있을 때는 시험 한번 보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동안 못 읽은 책도 있고 책은 절대 안 읽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간 푹 쉬고 11월 달 일찍 출발했는데 지금은 10월 말에 바로 시험 보고 11월 달 바로 출발해 버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뭐 보통 이제 저녁반까지 수업을 다 하니까 저녁반까지 하면은 10시 한 20분 정도의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수업이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12시 이렇게 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이게 낙이 없는 게 낙이.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현재는 그래서 이제 15회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15회 때 시험이 2달이 연기됐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시험을 받고, 산림인력공단에서 시험장 섭외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됐다가 그 난리를 치고 15회 추가를 보면서 16회 때, 이때부터 이제 이때를 지나면서 시험이 10월 달로 지금 이제 픽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죠.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왜 나왔지 근데? 시험은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치르게 돼 있는데 시험을 그저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공인인증사 핵시험을 1년에 2번 치르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공인인증사화 하겠다. 근데 그분 변호사 자격증은 있는데 공인인증사 자격증은 없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1년에 시험을 어떻게 2번 치릅니까 이거. 그 비용도 비용이 이러니와 어쨌든 그 준비기간, 출제 이런 것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치르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2년에 한 번씩만 치르자. 이런 주장을 협회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현재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거를. 왜?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방법인데요. 이제 알고 갑니다. 시험 방법은 1차와 2차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은 나눠져 있는데 1, 2차를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냐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느냐 이 문제예요. 원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볼 일은 없는데 1, 2차를 동시에 시행함이 원칙이게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게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 2차를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동시 시행함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차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험을 원칙대로 구분 시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르게 돼 있냐면 1차 과목이잖아요. 1차 과목은 이거 일단은 객관식으로 보죠. 그래서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해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1, 2차를 구분 시행한다는 얘기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날 본다는 얘기죠. 1차를 다른 날 본다는 얘기인데 이때 2차 시험을 다른 날 보게 되면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시험이 엄청 재밌어질 거예요.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논하라. 그죠? 그러면 시험 다 포기하셔야 되죠?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험을 주택관리사 시험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이 주택관리사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은 현재 1, 2차를 따로 보죠. 따로 봐요. 현재. 원래 동시시행이었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같이 봤었는데 1차 시험은 주택관리사가 7월 달에 봐요. 다음에 2차 시험은 9월 달에 봅니다. 추석 바로 직전에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택관리사는요. 2차 시험에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관리사가 그걸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1, 2차를 나눠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관식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주관식 나온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현재 선택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차 시험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건 이해되시고 다만 시험 시행 기관이 시험을 시행하면서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차를 같은 날 보면서 1차 시험의 방법인 이 선택형으로 2차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일부 면제란 말 나와 있죠. 시험의 일부 면제는 1차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그럼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주죠.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29회 때 1차를 합격했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30회 때 30회 때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뜻인가요? 그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회 때 면제를 해주는 얘기예요. 이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0회 내가 응시를 안 했습니다. 또는 못했어요. 그럼 31회 때 면제를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얘기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에 면제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 회 시험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 회예요. 그래서 그때 15회 추가 때 1차만 합격하시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이 같은 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회 추가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손해를 받지. 15회 추가 5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월 달에 시험이 있었고 16회가 10월 달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5개월 만에 다시 시험을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회 시험이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이거 복수응답이다.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게 이의제기 결과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바로 이제 그 한 달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월 20 그때 8일 날 시험을 보고 11월 29일 날 그 이제 정답 발표하면서 이의제기를 이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이 들어가요. 행정심판 들어가고 행정소송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송에서 만약에 내가 이겼어요. 이겨갖고 합격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합격자 발표, 이게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불합격이었는데. 근데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나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시험, 다음 시험에 닥쳐가지고 내가 합격자가 됐거나 또는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렇게 합격을 했으면요. 이게 그 해 시험, 그 해 시험을 내가 응시를 안 하겠다 하면 다음 시험에 면제해줘요. 응시를 해버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합격 못하면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한번 1차 시험을 네가 2차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결정을 하게 해줘요. 그래갖고 2차를 안 본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건 이제 예외적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는 뭐 그랬다가 돼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조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당연히 불합격했겠지. 채점을 해보잖아요. 불합격했겠지 하고 채점을 해봤는데 불합격했어. 그래갖고 합격자 발표 났는데 아예 보지도 않은 거예요. 조회도 안 해본 거지. 그러고 나서 응시원서가 8월 달에 내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응시원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할 때 1차 시험을 보겠다 하고 딱 넣은 거예요. 합격자입니다. 딱 뜬 거.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이제 합격을 하긴 했어요. 그해. 합격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는 1차 시험에 불합격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1차만 해온 거죠. 1차만 해온 것도. 그러니까 1, 2차 동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가 불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된다 하고 1차만 하자 하고 1차만 해왔는데 8월 달에 봤더니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1차가. 근데도 합격했습니다. 근데도 합격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음에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다음에 시험의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출제위원으로 가죠. 시험 출제위원. 요 시험 출제위원인데 출제위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자를 출제위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출제위원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출제위원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출제위원의 개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현재 우리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문제은행식으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만약에 우리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과목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2~3명 정도가 위촉이 됐다. 그럼 2~3명 정도가 위촉이 되는데 2~3명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에는 모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촉을 해요. 출제위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위촉이 됐다. 그럼 A한테는 40문제 출제 위촉을 해요. B한테는 30문제, C한테는 20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40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뭐 토탈 뭐 100문제나 120문제를 지금 받습니다. 문제를 받아가지고 다른 출제위원 D가 이 중에서 선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출제위원이 자기 문제를 전부 다 유출을 했잖아요. 유출했다 하더라도 요 문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40문제 모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요 신뢰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는 이슈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출제위원의 개념이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40문제를 모의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모의 테스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30회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29회 합격자들, 그래서 29회 합격자들 중에서 이 합격 성적이 우수한 젊은 분들. 전에는 또 이거 선발을 할 때요, 연령대별로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그래가 연령대별로 선발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차출을 했죠. 차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명 정도 차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젊은 분들로 차출해요. 그래가지고 차출해가지고 부산 모 호텔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테스트를 해요. 요 40문제 가지고 미리 모의고사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잘못된 문제들, 그다음에 난이도 잘못된 것들 전부 다 수정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법이 29회. 공법이 이제 워낙 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중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공법은. 그렇기 때문에 모의 테스트 참여자들이 제대로 테스트를 못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의 테스트를 이제 거쳐가지고 오류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출제위원회 위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유리해져요. 제 성향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출제위원회 위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것도 보면 수능 출제위원들 보면은 학원 강의 경력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신뢰도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강의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되는데 부동산학과가 설치된 대학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조용히 위촉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 비밀 유지를 하냐면요, 누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충 알죠. 대충 아는데 누가 들어갔는지. 근데 이제 문제도 있잖아요. 메일로 쏘지 않아요. 집에서 문제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메일로 쏘지도 않아요. 해킹 당할까봐. 메일로 쏘지도 않고 직접 USB 받아갖고 직접 전달해요. 직접.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비밀 유지를 지금 현재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녹화되고 있었고 좀 그런데 이때만 해도 시험 문제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이때만 해도 시험 문제 유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유출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이제 누가 들어갔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누가 대충 들어갔다 대충 이제 알죠. 소문으로. 물론 이제 출제한 사람들은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다 쓰고요. 이거를. 자, 그러면 출제위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였다. 그럼 위촉 금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이렇게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의 위촉 금지 기간 몇 년이냐면 바로 5년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은 위원간 5년간 이렇게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험 유출하면요, 이건 이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 5년간 위촉 금지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시험 시행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 공고는 현재 2번 나오고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계략상 공고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는 일단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해 주는데 이거는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공고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이게 확정 공고라고 하는데 확정 공고는 현재 시험 시행일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시험 시행일 전 90일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2월 28일이면요, 올해 시험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이 공고가 되는데 사실은 이때 이제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일단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험의 일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10월 26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연말에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들어갈 때 공인인계사 시험을 언제 보겠다라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10월 26일로 일단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일 전 9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0일이라는 숫자 일단 참고해 두는데, 통상 세부 공고가 언제 나오냐면 세부 공고가 7월 말 정도. 그래서 이제 7월 22일이나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세부 공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22일이나 25일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현재 공고가 되고 있는데, 전에는 세부 공고 의미가 컸거든요. 세부 공고 의미가 컸는데 왜 컸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법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 계속 개정될 수 있죠. 개정될 수가 있는데, 전에는 세부 공고 나올 때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공고 나온 다음에 개정되는 법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걸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올해 3년째 접어든 것 같은데, 이거를 세부 공고 시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10월 25일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공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민법 판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모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부 공고는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세부 공고가 나오고 8월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 갈 때,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인터넷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죠. 아마 원서 접수 시작이 나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워낙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 것들은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자, 그래서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세부 공부를 한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원서의 제출 및 응시 수료한 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8월 중순쯤에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데, 응시원서 낼 때는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 작년에 1, 2차 동시 응시생 29회 때 얼마였대요? 28,000원. 그래서 1차만 응시하면 14,300원, 2차만 응시하시면 13,700원, 합쳐서 28,000원이었어요. 29회 때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합격자 결정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자 결정도 우리 과락이라는 거 따집니다. 과락은 몇 점 미만? 40점 미만. 그러니까 우리 5과목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과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시험입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돼요. 그다음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격이에요.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 역시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합격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절대평가라고 합니까? 상대평가라고 합니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라고 부르고 있고, 우루가든 좌루가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차 과목을 내가 평균 70점을 득점했고 2차 과목을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그럼 이거 일단 불합격이죠. 불합격입니다. 1차에 남는 점수를 2차에 빌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수별로는 절대 빌려줄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5과목 흔들어갖고 평균 60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것만 해버리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1차, 2차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 남뉴스, 2차에 절대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을 같은 날 보잖아요. 같은 날 보는데 1차 과목 50점 득점했어요. 평균. 2차 과목 평균 10점 득점했습니다. 역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빌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불합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예요. 그러니까 역시 불합격이에요. 이때 2차만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만 다시 보게 하면 엄청 좋겠죠.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 1, 2차 구분하지 말고 그냥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면 모두 합격이다 라고 해도 합격자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럼 1, 2차 구분 없으면 어느 과목을 제일 먼저 포기할 것 같아요? 민법? 공법? 그렇죠. 공법. 공법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근데 개론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네. 저는 실무 과목 선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개론 있잖아요. 부동산학 개론.
그거 40문제 볼 필요가 있나? 난 항상 그 생각해요. 실무 가면요, 제일 쓸데없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이거.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일단 소양으로 개론을 해야 되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 다음 또 쓸데없는 과목은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세법. 실무 과목 중에 가장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연히 민법.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중개법. 그 다음에 공법. 공시법도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등기부 보는 방법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등기 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등기할 일 없어요. 경정등기, 변경등기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맞죠? 서류 챙기는 거, 등기할 때 서류 챙기는 거요. 다 써 있어요. 우리 손님한테 주는 이 계약서 파일 있잖아요. 거기 뒷면 보면 다 써 있어요, 이거. 양도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준비할 서류.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지적법? 아니, 토지장만 잘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측량하고 뭐 그러고 있냐. 우리가 측량할 일 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 공시법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세법이 지금 현재 16개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세법이 원래 20개였어요. 원래 15회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세법이 지금 16개로 줄어있는데 실무적으로 세법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무조건 40문제 내야 돼요.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쓸데없는 개론 한 10개 정도로 줄이고 중개법도 40개 볼 필요 없어요. 중개법 우리 과목도 40개 볼 필요 없고 한 20개만 보면 돼. 20개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우리는 주로 계약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확인서면 쓰는 요령 있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이 공시세법, 공시법 중에 공시법 등기법 한 5개나 보면 돼요. 지적법 한 5개만 보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세법은 40문제 늘려야 돼요. 그래갖고 제 생각은 저한테 이 제도 고쳐라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과목 1차로 넘겨가지고 민법 1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과목하고 공시법, 세법, 개론 합쳐서 40문제. 예? 개론, 중개법, 공시법 그래가지고 세 과목 합쳐가지고 40문제 그냥. 그 다음 세법 40문제. 그 다음에 2차에 공법 40문제. 그렇게. 공법은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만 중개할 때는 공법이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데 상가라든가 또는 토지, 특히 토지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공법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겠다. 이제 공법은 있어야 되고요. 어렵지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목 조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분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6과목 책 다 받으셨는데 6과목 페이지 수 모두 합치면 3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량이 지금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정하자. 그런데 이제 조정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기 이제 이 협회들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지적학회라든가 이런 데들이 엄청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어쨌든 개론은 날리는 게 맞아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절단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상대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공부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부했어요.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갔어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1차 과목이에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에요. 1차. 2차 과목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합격자를 결정하냐면 매 과목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거.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는요. 1차 과목은 그래도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요. 1차 과목은 소형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치르지 관계없이 1차는 무조건 평균 20점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고
2차에서만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2차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에 다룰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럼 상대평가할 때는 내가 평균 60을 못 맞고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또 평균 60점 이상 2차 과목에서 득점을 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시험이 어려웠거나 쉬웠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금 시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언제냐? 15회 때라고 그러잖아요. 15회 때가 가장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개법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8회로 보여요. 8회 시험. 이때 문제를 보면 기도 한참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데, 이때 이제 8회 때 문제는 쓸 게 거의 없습니다. 15회 때 문제도 거의 쓸 게 없는데, 어쨌든 8회 때가 저는 가장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과락이 속출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8회 때도 합격자를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매 과목 이제 과락 없이 40점 이상 득점자들, 과락 없는 자들 전부 다 합격시켰는데, 그때도 1200명인가밖에 합격을 못했대요. 15회 때도 1200명 합격했거든요. 근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15회 때는 추론인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따지면 15회가 더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데, 시험이 더 8회 때가 더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일단 참고해 두시는데, 1차 시험은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절대평가예요. 무조건 60을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해두시고, 지금은 이 제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16회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최소 선발 비율 공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응시자 대비 15% 합격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한 적이 있어요. 16회 때 15% 합격시키겠다. 그럼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오게 되면 합격 절차가 어떻게 하냐면, 역시 1차는 절대평가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합격입니다. 근데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둘로 나눠지죠.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2차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했다. 그럼 이분은 합격이겠죠. 그죠? 합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인원이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소 선발 비율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절대적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16회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물론 16회 때도 15%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앞으로는 이 얘기를 절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합격자 결정망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년간 과정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언제나 지금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1차 과목은 절대평가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자격증 교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